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이 오늘 낮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12년 만입니다. 하루 수백 톤 정도씩 방류될 것으로 보이고 원전 부지에 있는 모든 오염 처리수를 바다로 보내는 데엔 최소 30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 또한 적지 않아서 당분간은 여론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후쿠시마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네, 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km 떨어진 우케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방류가 시작됐는데 방류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0톤가량이 방류됩니다.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하루 방류량을 500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의 삼중 수소 농도가 1리터당 206베크렐, 그러니까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약 134만 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17일 동안인 다음 달 9일까지 약 7,800톤이 먼저 방류되고요. 이렇게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체 오염수의 약 2.3%, 약 3만 1,200톤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금도 오염수가 매일 90에서 100톤씩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방류가 끝나려면 예상치인 3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최 기자가 인근 주민들도 좀 만나봤을 텐데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까? 오늘은 곳곳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우케도 항구 근처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한 주민은 바다와 어린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年の事故では被害者だけれどこれから加害者にもなろうとしている止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本当に申し訳ないと思っています。 주민들은 손에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들었고 일부 시민은 방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도쿄전력 본사 앞에도 시위대가 대거 몰렸습니다. 海の魚が食べられなくなるようなそんなことをした岸田文雄氏絶対に許しません。私は絶対反対だけどなんかねちょっと 후쿠시마현 나미에 해변에도 항구 도시 이와키시역 앞에도 시민들이 모여 정부가 어민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이렇게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닷물과 섞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해류입니다. 돌고 돌아 바닷물에 많이 희석될수록 위험성도 그만큼 적어질 텐데 오늘 방류된 오염수가 언제 우리에게 도착할지 지선호 기자가 전문가들과 분석했습니다. 오염수는 배출 전 알프스 과정을 거쳐 핵종을 제거합니다. 이후 바닷물을 혼합해 후쿠시마 앞바다 1km 지점까지 관을 따라 방류됩니다. 오염수는 방류 후 일본 동쪽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일본과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되돌아오는 기간은 빨라야 4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에 약 1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사이 삼중수소 농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우리 해역에 10년 후에 0.00001 베크렐/리터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엔 처리되지도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방출됐지만 우리 해역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진한 오염수가 실제로 방출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매시간 방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매일 일본의 서면 자료를 검토합니다. 또 매주 일본 측과 화상회의, 2주마다 전문가 직접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일본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을 직접 측정합니다. 우리 측 전문가의 현지 사무소 방문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불안하긴 해도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에 이어 핵 테러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주장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이라고 방어선을 쳤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에 방사능 물질을 뜻하는 노란색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방류 반대 집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대학생 16명이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장기와 핵마크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방류를 비판했는데 오염수 방류는 핵테러 행위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류 시작 30분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수산업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자금도 5배 늘리고 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대통령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 선동이 아닌 과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면서 국내 수산업계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겠죠. 어민단체들은 잡은 고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조업을 중단하겠다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목포항 위판장이 분주합니다. 검사원들이 어선에서 내린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샘플링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30분 뒤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경매가 시작됩니다. 방사능 검사는 어시장에서도 필수가 됐습니다. 지자체와 수협은 휴대용 기기로 전통시장에서 생선 방사능을 측정하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들은 오염된 수산물이 나온 적이 없다며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이 수산물을 보기에 지리컵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충청남도는 서해바다에서 1분 단위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검사 결과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단체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조업을 중단하겠다며 불안 심리에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 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다. 고기 안 잡겠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 검사를 기존 800건에서 1,200건으로 늘리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품목도 17개에서 21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물론 정부는 괜찮다, 안심해라 하지만 저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의 발표를 정말로 믿어도 되는지 지난 50일간 일일 브리핑을 해온 박구현 국무조정실 제1차장에게 세세히 따져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류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감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류가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중간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IAEA입니다. 거기에 저희 전문가하고 전문 기관도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참여한 형태의 국제 공조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 우선 첫 번째는 애교 당국 간에 또 규제 당국 간에 한 라인을 지금 각각 2개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본 측이 각종 계측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예. 또 각종 분석을 한 결과치도 계속 제공을 해주면 예.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혹시 보완점이 필요한지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예. 세 번째는 그러한 관계를 떠나서 저희 스스로 또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루어진 그 오염수 방류된 게 공해를 돌아서 적도를 거쳐서 저희 바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오염수가 오는 게 있는지 이걸 밀접하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공해상에다가 지점을 저희가 한 10개 정도 예. 지정을 해서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후쿠시마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그 지점의 공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예. 태평양 연화로 빠지는 그 구로시의 해류를 얘기하게 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물이 다시 적도를 틀어서 돌아올 때 저희 연근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92개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지금 108개를 늘려서 총 200개 지점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예. 다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일부 92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IAEA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방류되는 그 지점에서 두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현장 사무소를 직접 거기에 후쿠시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앞으로 한 20, 30년간 끝까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 IAEA 공식 입장인 거고요.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공조 되어 차원에서 거기 현장 사무소에 저희가 날마다 서면으로 그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되고요. 또 매주 화상으로 전문가끼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격주로 저희 전문가가 직접 그걸로 가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2중 3중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체계 자체는 이 정도면 믿음이 간다 이렇게 보겠는데 어쨌든 방류수가 뭐 국제 기준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수립을 하고 IAEA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 집단이 그 검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그 기준을 벗어날 경우 또는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방류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세세하게 수립되어 있고 그걸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만일에 그런 당초 계획된 대로 안 된다든지 혹시 외부적인 사고가 있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방류를 중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때 방류를 재개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끼리의 신뢰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된 입장은 뭐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고 또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방류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그 문제하고 기존에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된 오염수로부터 혹시 해저라든지 거기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이게 안전한 거냐는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방류 자체를 안전하게 하게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하나의 트랙인 거고 그와 수입 금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완전하게 클리어되지 않는 한 정부가 그걸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특히나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정해진 그 거리 그 너비가 있습니까? 넓이로 하질 않고 지금 후쿠시마 그 현을 중심으로 좌우로 8개 현을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좀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은 아예 수입을 원천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좀 지역이 좀 멀다고는 하지만 기타 해역들의 경우에도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다 저희가 일일이 방사능 검사를 해서 미량이라도 뭐가 나오면 전부 다 핵정 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들어올 일이 없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물론 정치적 공세를 뭐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는데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또 차단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담화문을 통해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국민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예. 어떤 경우에도 해류를 거쳐서 저희 해역에 들어올 때는 어류가 됐건 바닷물이 됐건 절대 오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 그 의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것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서 우리 연근해로 바로 들어온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예, 그건 이미 과학자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다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예. 더구나 그것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저희 수산업자라든지 저희 그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정치권이 됐건 뭐 일부 시민단체가 됐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저희 어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팩트에 입각해서 또 과학에 입각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뭐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하시기로 지금 한 거고요. 아, 예, 지금 저희가 이미 금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한 2천억 가까이 관련 예산들을 증액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거기에 다시 또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한 2천억 이상 더 증액을 해서 하여간 국민들, 어민들께서 혹시라도 지금 오염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폭염이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요즘 복잡한 일이 많으실 텐데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국회에선 보기 드문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이 대표 한 명을 위해서 회기 일정까지 바꾼 건데 국민의힘은 방탄용 회기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종료일에 내일로 단축시키는 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하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회기 조기 종료안은 통과됐습니다.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8월 국회 조기 종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검찰 압박용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안에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어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 한 명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 전체가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회기 자르기 꼼수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대한 국민적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너무 느닷없는 일이어서 잘 납득은 안 갑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 회기까지 서둘러 종료한 건 이재명 대표 한 명 때문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피의자 요구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일반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계산들이 사법방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검찰.
이 대표는 즉각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국회 회기까지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영장을 청구하도록 압박하는 건데 검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의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일정이 급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 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대신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수사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과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행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대북 송금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85일 만에 재발사였는데 이번에도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발사 때보다 멀리 날아가서 결함으로 지적됐던 엔진 부분에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이후 85일 만입니다. 발사체의 1단과 2단은 각각 한반도 서쪽 300km 해상과 필리핀 동쪽 약 600km 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1단과 2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 자동 폭파 장치에 오류가 생겨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주장 우주 발사체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1차 발사가 2단 추진체의 엔진 고장으로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 엔진 부분에선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단, 2단까지도 제대로 작동했고 3단도 사실상 작동을 하다 폭발을 한 것이니까 상당 수준의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했는데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대로 미국, 일본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3자 동시 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1조 원대 환매 사태를 일으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 등 3대 사모펀드 사태의 새로운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년여 만에 다시 검사한 결과인데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라임 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5의원과 중요기관에 250억 원을 특혜성으로 미리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상품 팔 땐 투자자님, 책임질 땐 외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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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자들 돈으로 부실 펀드를 돌려막기 하다 환매를 중단해서 터진 이른바 라임 사태. 숱한 서민 피해를 낳은 사상 최대 금융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70대나 80대 층의 금융 취약 계층이고 피해 투자 금액만 약 1조 6천억 원. 수익률이 좋다는 금융사나 증권사들 소개에 노후 자금에 생활비까지 털어넣었습니다. 아이들 아빠 퇴직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자금을 융자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 중단 한두 달 전 투자금 2억 원을 미리 돌려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인 A중앙회와 B상장사도 환매 중단에 앞서 200억 원과 50억 원을 각각 회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의 재조사를 통해 이런 특혜성 환매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적이 없다면서 증권사의 환매 권유에 따라 모두가 환매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 펀드 사태의 타격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번 제조사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새로 드러난 의혹은 이뿐이 아닙니다. 펀드를 통해서 투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투자금은 해외 리조트 인수에 쓰이거나 심지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졌는데 이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직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약 300억 원을 인출해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을 포함해 라임에 투자를 받은 회사 5곳이 2천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쓰거나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1,060억 원을 투자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본인은 1,000만 원을, 자녀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옵티머스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 법인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 횡령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임직원 4명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빼돌려진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인천 송도점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인천 송도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났고 내부 구조물까지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곳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마감재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지하 주차장을 이틀째 폐쇄하고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차량 파손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내린 건 지난 2019년에 이어 2번째입니다. 4년 전 사고 당시에는 주차 차량 한 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사건 사고가 계속 4년 주기로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를 타고 여기 오게 되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홈플러스 송도점의 시공사가 건설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합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올해 쏟아진 비의 특징 중 하나라면 잠잠하다가 한순간 쏟아지고 또 국지적이었다는 건데요. 오늘 광주에서는 하천다리 아래에서 잠시 쉬던 시민들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다리 아래로 누런 강물이 몰아칩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연결해 다리 아래에 고립된 남성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광주천의 한 다리 아래에서 60대 A씨 등 남성 3명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습니다. 어제부터 시간당 최대 60mm가 내려 광주천 출입이 통제 중이었지만 잠시 비가 그친 사이 쉬려고 갔다가 고립된 겁니다. 시민들이 다 요즘은 이제 비 좀 와도 다 통제를 하거든요. 쉬려고 들어왔다는데요. 오늘 새벽 100mm가 넘게 내린 부산에서는 주택 마당과 도로가 침수됐고 어제 경기 여주와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시내 도로와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제주에서도 순식간에 집안이 무너져 굴착기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5, 6분 사이에 손쓸 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양동이로 물을 퍼내기 시작한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기습폭우는 낮 시간대에 뜨거워진 지면 열기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습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일부 지역은 최대 150mm까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침수와 시설물 관리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종인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죠. 이 작사를 동원해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에 선상에서 해체해서 고래고기 16억 원어치를 은밀하게 유통한 어민들이 붙잡혔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고래를 쫓습니다. 뱃머리에 선 어민은 커다란 작사를 던질 채비를 하고 사냥에 성공한 고래는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고래잡이에 사용한 어선입니다. 다른 어선과 달리 현측에 문을 만들어 고래를 쉽게 잡아 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획선과 운반선 등 배 9척을 동원해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조와 유통업자 등 5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했고 잡은 고래를 배 위에서 해체한 뒤 16억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포획도 유통도 모두 불법이다 보니 그 수법도 은밀했습니다. 이들이 선상에서 해체한 고래고기를 자루에 담아 바다에 던져 놓으면 수고를 맡은 배가 항구로 운반하고 육상에서는 트럭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경찰 단속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해경 항공기가 6,000m 상공에서 범행 현장을 포착하면서 불법적인 고래 사냥은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일은 포획선이 추락하는 걸 확인하고 항공기가 김포에서 바로 항공기에 출발했습니다. 해경은 고래 불법 포획에 쓴 포획선 6척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광주시가 북한과 중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귀화 중국인 정율성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보훈처가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까지 나서서 서운을 추진했지만 보훈처 심사위 거부로 불발됐는데요. 당시 보훈처가 서훈을 추진했던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첫 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을 언급합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2017년 12월 29일 정율성의 조카는 보훈처의 정율성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보훈처의 추서를 긍정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훈처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독립운동을 진짜 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북한군 선전부장을 지내고 중공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운을 거부했습니다. 유공자 지정이 무산된 뒤인 2020년 광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의 기념관은 중국 하얼빈에 2곳이나 있고 기념관엔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표창장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제안군인에는 독립운동을 광복이전으로 평가하면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김일성도 면제해주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일성의 부역자를 기념하고 추모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를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계속해서 요구돼 왔는데요.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다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찾는 문화 캠퍼스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생산직 13명 전원이 외국인입니다. 이들이 2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공장을 돌립니다. 2주 야간, 2주 주간이에요. 야간 주당도 있어요.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한국인은 오지 않고
외국인은 고용 한도를 꽉 채운 상태입니다. 내국인 인원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외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은 최대 40명에서 80명으로, 농축산업은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됩니다. 낡고 불편한 산업단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이 찾는 문화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 IT 분야 첨단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카페와 편의점, 문화시설도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이러한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2달 전 무장 반란을 일으킨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장면도 충격적이어서 그 배후에 푸틴이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떨어지더니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저녁 6시쯤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는데 탑승자 명단에서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공동 설립자인 드미트리 우트킨 등이 확인됐습니다. 바그너 그룹 측은 러시아군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푸틴의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뒤 반역자로 전락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의 신변 보장을 약속했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My experience, Putin is the ultimate apostle of payback.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사실상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Do you believe?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when Russia and Putin not behind. 푸틴의 과거 인터뷰 내용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А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брать? Предательство.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인도가 무인 달 탐사선을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습니다. 구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은 4번째 달 착륙이고 달의 남극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건 인류 최초라고 하죠. 인도의 축하 분위기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곧 이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착륙선이 달 표면에 닿는 순간 India is on the moon.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4분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2019년 실패한 이후 이뤄낸 쾌거입니다. The entire mission operations right from launch till landing happened flawlessly as per the timeline.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구소련,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표면을 밟는 데 성공했고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국가가 됐습니다. 남극에는 많은 양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커 우주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쟁기지로 평가됩니다. As well as water for sustainability of life on the moon, but also future missions. So it's very important. 인도 전역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Very proud. Yes, ISRO did it. Now I also want to be the part of ISRO because it motivated me a lot. 착륙선에서 분리된 프라그얀이 2주 동안 남극 표면에서 물과 얼음 등의 자원을 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는 우주비행사 3명을 달에 보내고 2번째 화성 탐사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달에는 1960년대에 이미 사람이 다녀왔는데 지금 인도 국민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는지 달의 남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달의 남극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죠? 네, 바로 물과 얼음 때문인데요. 지난 2008년 인도의 찬드라얀 1호가 달에 물과 얼음이 있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예. 그 뒤 러시아와 인도 등 각국이 얼음이 몰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달의 남극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2주 동안 실제로 그 얼음을 발견하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얼음과 물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네, 우선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토양의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소를 이용해 로켓 연료를 만들고 화학 반응을 거쳐 새로운 물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달을 거점 기지로 삼아서 더 깊은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달에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러려면은 연료가 필요하겠죠. 수소는 아주 좋은 로켓 추진제로 쓸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달에서 물을 찾는 것은 달을 탐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왜 이제서야 갔습니까? 네, 인류가 1966년 달 표면에 처음 착륙한 뒤 여러 차례 달에 갔지만 2019년 중국이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달의 앞면, 그중에서도 이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달의 남극은 착륙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구와 직접 교신이 불가능하고 운석 충돌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통신 신호 없이 알아서 착륙하려면 많은 정보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군요. 비결이 뭡니까? 네, 사실 인도는 다른 우주 강국보다 예산도 적게 썼습니다. 이 찬드라얀 3호의 임무 비용은 900억 원 정도로 미 항공우주국이 달 착륙선 개발에 쓰는 1년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우주 개발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술 인재를 키우는데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불과 사흘 전 러시아의 루나 25호는 달 남극에 착륙하려다가 추락했는데요. 기술과 경험은 러시아가 인도보다 풍부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시킨 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우주 강국들도 마음이 좀 급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내년에 이 달 남극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고 미국은 2025년에 우주 비행사들을 달 남극에 보냅니다. 다른 행성 탐사와 자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과 화성과 그리고 그 뒤 심우주로 나갈 수 있는 교두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 착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달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달이 목표가 아니라 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는 건데 야당이 반대하고 또 과학기술노동조합도 반대 시위를 하는 건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유커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요.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아서 유커 단체 관광객이 처음으로 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명동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김혜나 기자가 업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깃발을 든 안내원을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1, 2, 3.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오늘 31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패키지 상품을 통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허용 조치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첫 유커 단체 관광객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의 문이 열린 건 2017년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 이후 6년 5개월여 만입니다. 관광객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吃韩国的一些美食，然后穿韩国的一些服饰拍照。 2019년 600만 명을 웃돌았던 방한 중국인은 지난해 23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 올 4분기에만 220만 명의 중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을 거란 전망에 유통 면세업계는 본격적인 큰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역사나 전세버스 기사의 인력 공백 등 관광 인프라의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유커들의 활약이 예전만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리나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선수촌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 인터넷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힘차게 팔을 벌려 물살을 가릅니다. 단거리에 황선우가 있다면 중장거리 간판은 김우민입니다. 대회 4관왕을 노립니다.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열심히 훈련한 만큼 기록으로 보상받는 거니까. 펜싱은 자카르타 대회 때 가장 많은 메달 15개를 안긴 효자 종목. 두꺼운 펜싱복을 입고 땀을 쏟는 구봉길은 최초로 4연패의 위협에 도전합니다. 4연패를 도전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데,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태권도는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힘찬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미뤄졌지만 시합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시합 감각 같은 게 아직 계속 살아있고.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고전했던 국민 삐약이 신유빈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해보고 싶습니다. 금메달 483개가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목표 종합 3위를 내걸었습니다. 새벽 운동은 의무, 심야 시간엔 인터넷도 끊었습니다. 뜨거운 마음, 집념들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녁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와이파이를 좀 끊었습니다. 항저우까지 30일, 종목도 체급도 다르지만 가슴속의 금빛 목표는 하나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축구 스타 이브라이모비치가 옆구리에 이런 문신을 새겼습니다. 오직 10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최고라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죠. 이 문신이 유행하면서 이렇게 철자가 틀린 게 나돌았습니다. 웃고 살자는 좋은 말은 웃기고 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개로 불렸던 깡패가 감옥에서 다짐한 착하게 살기를 되새깁니다. 조폭들 사이에 유행했던 문신 착하게 살자처럼 말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페이프 컴퍼니 4곳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빼돌렸다는 회사가 착한이 인베스트입니다. 그가 골프장과 음식점 예약에 쓰는 이름 김착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착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착하다는 자기 위안이었을까요? 그가 이재명 대표 방북 자금 의혹의 열쇠를 진 인물로 떠올랐을 때 민주당은 이렇게 감쌌습니다.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의 방북 자금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전해지자 공격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를 노상강도라고 했고 김 전 회장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대표에게 억대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뒤에 이 대표 비서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는 거냐고 이 대표를 직격했죠. 나아가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해서 확인했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내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죠. 이제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대표 한 사람만 남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오늘도 여전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5번째 출석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면 내가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앞서 그는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나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불법 쪼개기 후원을 증언해 스스로 혐의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후원 내역을 찾아서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자는 다짐이 겹쳐 떠오릅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사법부 판단에 따라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8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노상강도와 김착한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강원과 남부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전망됩니다. 특히 경남권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사이 경남 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동부와 강원 남부로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까지도 가끔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일부 충남과 전남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덥겠고요. 남부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